네, 이번 시간에는 제1장 기초통계 분석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저희가 확률 변수를 다뤘고요. 자, 이번 주에는 통계적 추정과 검정 그리고 상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통계적 추정과 검정이 무엇인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의 성인 키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거는 되게 간단한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다 키를 잽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내면 분석 끝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를 조사하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대략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 10,000명에 대한 표본을 이용해서 표본 키의 평균을 구하든 혹은 중앙값을 구하던 이런 대표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나라 성인의 키의 평균을 이제 추정을 하거나 이런 이제 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들이 바로 통계적 추정과 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 대상의 전체 집단, 여기서는 우리나라 성인 전체 인구가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모집단 혹은 이제 파퓰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값들을 우리는 그 파라미터, 즉 모수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모평균 같은 거라든지 혹은 모분산,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는 모집단에서의 회귀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집단에서 몇 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하죠. 그래서 그 얻어진 값,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표본, 샘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되거나 또는 관찰된 집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수에 대응하는 그런 모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대응되는 그 수치값들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그 표본을 통해서 계산되는 그 수치값들을 우리는 통계량, 스태티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평균에 해당되는 것은 표본 평균, X바, 혹은 모분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표본 분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집단을 이제 알기 위해서, 즉 모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그 모수를 추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고요. 통계적 추정은 이제 크게 점 추정이랑 이제 구간 추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추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모집단의 특성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이를 검증하고자 혹은 입증하고자 하는 과정을 우리는 통계적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데이터를 받죠. 그때 우리가 받은 이 데이터는 모두 다 표본이에요. 표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샘플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표본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표본을 가지고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사하기가 불가능한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 모수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통계적 추정과 검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을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는 보통 대문자 n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원소가 x1부터 xn까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모수는 세타라는 그리스어를 이용합니다. 세타. 그리고 그때 이제 모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회귀계수 베타 같은 것도 우리가 모수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을 얻었다면 그때 원소의 개수를 보통 우리는 스몰 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당연히 스몰 n은 라지 n보다 작게 되겠죠. 일부분이니까. 그때 이제 원소의 개수, 원소는 x1부터 x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모수를 추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그 이제 표본을 가지고 계산되는 그 통계량 값, 그걸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를 세타 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뮤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x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 뭐 베타 햇, 표본 회기 개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간의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수가 포함되리라 여겨지는 어떤 구간으로 하한과 상한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구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L은 로우어의 L을 말하는 거고요. U는 어퍼의 U를 의미해요. 하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한, 상한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정의 몇 가지 용어들을 살펴보면은 추정은 영어로 estimatio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는 추정이라고 해요. 자,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점 추정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으로 우리가 모수가 있잖아요. 뮤, 시그마 제곱, 피 같은 게 있죠. 그걸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요런 것들이 점 추정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한과 상한으로 그러니까 모수가 포함되려 여겨지는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는 이제 모수 세타의 추정에 사용되는 어떤 그 표본들의 함수인 통계량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모집 단위인 뮤를 알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거냐면은 점 추정에서 표본 평균을 할 건데 표본 평균은 주어진 표본을 다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개수 n으로 나눠주죠. 이런 공식을 이용하죠. 이런 식 자체, 이런 함수인 자체를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하고요. 추정 값은 실제 관측된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표본을 이용해서 O를 구했잖아요. 이게 바로 추정 값입니다. 이걸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에스티메이션,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트 이런 용어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도 요거를 잘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더 공부를 하실 때는 원서를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용어만 잘 알아도 반은 이상은 이해가 잘 될 거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구분해서 이제 한국어 용어랑 잘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추정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런 모수를 잘 설명하는 그런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정의 방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본 회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추정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해서 LS라고 불리는데요. 자, 최소 제곱법이 있고 두 번째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 있어요. 자, 먼저 최소 제곱법은 뭐냐면 바로 모형의 오차를 가장 작게 하는 그런 모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바로 이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는데요. 따라서 이 1번의 방법은 제가 이제 본 회귀 분석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라고 해서 이제 ML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likelihood라고 하는 게 있죠.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모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과연 likelihood가 무엇인가를 볼게요.
likelihood, 즉 정확히 말하면 likelihood 펑션인데 이게 함수죠.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바로 모수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능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표본이 주어졌죠. 우리 표본이 주어졌고 이 표본은 어떤 확률 분포에서 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도 함수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모수에 대한 분포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혹은 확률 질량 함수를 가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표본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모수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가장 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최대 가능도 추정량을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1인 어떤 그 모집 단위에서 산출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본들이 다 어디서 산출된 거예요? 여기서 산출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때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 주어진 표본들을 이 세 개의 표본들을 이용해 가지고 세 개의 표본 샘플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추정할 거냐면 요 뮤를 추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모집단에 대한 이제 PDF를 한번 살펴볼게요. PDF를 보면 바로 F가 X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표본 값은 X는 1, 5,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요거를 X가 1을 가졌을 때, 5를 가졌을 때, 마이너스 1을 가졌을 때 각각의 한번 이 PDF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어떻게 돼요? 되겠고요.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얘네들을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각각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f의 그 높이 값들이잖아요. 요런 것들을 우리는 likelihood 가능도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바로 가능도예요. 가능도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다 곱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가능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보시면은 바로 뮤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추가해서 좀 써볼까요? 얘는 바로 이제 뮤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뭐가 주어졌습니까? 지금 시그마 제곱이 1이라고 주어졌고요. x1이 1, x2가 5, x3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가능도 함수는 바로 1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능도 함수, 뮤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얘를 가장 최대화시키는 바로 이 뮤 이제 햇 값이 바로 이제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되는 거죠. 자, 이 되시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최대화시키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이제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최대예요? 바로 여기가 최대값이죠. 즉 여기에서 지금
y축 값은 likelihood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지금 최대 찾고자 하는 요 추정치 값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뮤햇 ml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걸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면은 바로 미분을 해서, 즉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 likelihood를 세우고요. 요거를 뮤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그 뮤 값을 우리가 그 ml이 값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 즉 여기서 나오는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 이 ml이 값은 사실은 되게 좀 널리 사용되는데, 그 이유가 되게 좋은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즉 좋은 성질이라고 하면 뭐냐면 보통 ml 추정값 어떤 값은 얘는 n의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바로 이 추정치의 분포가 정규로 근사한다는 뭐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증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통계학에서는 수리통계 이런 데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요. 본 수업에서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 이런 최대 간도 추정법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추정 방법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나중에도 또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 회귀계수 같은 경우도 추정이 되는데, 얘도 최소 제곱법으로 추정이 될 수도 있고요. ml을 통해서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사이즈, 즉 샘플 사이즈가, 즉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소 제곱법이나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나 둘 다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그런 성질들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개념, 뭐 1번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고요. 특히 2번 최대 가능도 추정법, 즉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ml을 통해서든지 혹은 ls를 통해서든지 뭐 다른 뭐 뉴턴 랍슨과 같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추정량이 있을 거잖아요. 에스티메이터.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이 모수를 추정함에서 되게 좋은 성질을 갖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려고 해요. 크게 어떤 그 추정량이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을 가지면은 좋은 추정량이라고 저희는 이제 여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추정량이 바로 비편향 추정량을 가지면 좋은 추정량이라고 봐요. 자, 비편향 추정량, 즉 unbiased estimate라고 하는데, 자, 우선 먼저 요거를 배우기 전에 편향이라, 즉 바이어스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바이어스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추정량 세타 햇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집단이 있고, 여기서 샘플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샘플. 이때 우리가 세타 햇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세타가 있고, 근데 또 샘플을 뽑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또 세타를 구할 수 있죠. 또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어떤 그 추정량을 가지고 여러 개 세타를 구해요. 여러 개 샘플을 구해서, 그럼 얘네들이 뭐를 이룹니까? 분포를 이룰 수가 있겠죠. 여기가 세타 햇인 어떤 뭐 이런 분포를 이룰 거예요. 그때 얘네들의 평균, 얘네들의 세타 햇의 평균과 실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세타 모수, 요거 두 개의 차이 값을 우리는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 편향이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세타 햇의 평균이, 세타 햇들의 평균이 세타로 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비편향성을 가진다. 그때 요 세타 햇을 우리는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해요. 즉 추정량에 편향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비편향 추정량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최소 분산 추정량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타 햇은 어떤 분포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세타하고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포를 갖는데, 그때 이 세타 햇의 그 퍼짐의 정도, 분산이 작으면
다른 추정량들에 비해 작으면 그때 이 추정량은 우리는 최소의 분산을 갖는다, 그런 추정량이다 라고 해요. 미니멈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식을 보시면은 두 개의 추정량이 있어요. 세타 햇이 있고 세타의 스타가 있는데, 두 개의 분산을 살펴봤더니 세타 햇이 세타의 스타보의 분산보다 작아요. 이때 바로 이 세타 햇이 더 좋은 추정량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즉 추정량의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수를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추정량의 성질은 뭐냐면 바로 일치성이 되겠습니다. 즉 컨시스턴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표본에 우리가 이 세타 햇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표본을 통해서 구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실제 세타에 가까워지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일치성이라고 해요. 세 개의 성질 중에서 이 일치성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성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본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실제 모수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비편향 추정량을 갖든 최소 분산 추정량을 갖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추정량은 일치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어떤 세타 햇이 있는데 얘가 어떤 선형의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바로 비편향성을 만족해요. 즉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분산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이런 걸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요 세타를 뭐라고 하냐면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 해가지고 앞에 글자를 따서 블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블루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귀 개수를 할 때 회귀 개수가 블루의 성질을 만족하거든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보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어떤 대표적인 추정량의 좋은 성질을 의미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 표본 평균 있죠? 표본 평균 x반은 모평균의 바로 비편향 추정량, 즉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증명이 나와 있지만 x 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n은 상수죠. 그러니까 얘는 n을 앞으로 튀어나왔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 x는 뭐를 따른다고 했죠? i, d를 따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뮤, 얘도 뮤예요. 따라서 얘는 n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뮤죠. 그러니까 얘는 뮤란 말이에요. 즉 요약하자면 2의 x반은 뮤예요. 따라서 요 x반은 뮤에 대한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 즉 비편향 추정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지우고요. 두 번째 성질인 최소 분산 추정량은 하나 또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분포를 따라요. 즉 세타 1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따르고요. 세타 2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둘 다 비편향 추정량이에요. 얘네들의 평균 다 요거를 갖고 있죠. 그때 자 보시면은 어떤 게 더 좋은 추정량이에요? 세타 1의 분산이 세타 2의 분산보다 작죠? 따라서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좋은 추정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분산이 더 작으니까. 자, 그 다음 일치성을 보는데 일치성도 마찬가지로 이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일치성을 만족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x반은 뭐예요?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해서 xi죠? 만약에 얘가 무지하게 커져가지고 스몰 n이 라지 n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엄청 커질 때 바로 x반은 뮤로 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일치성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x반은 즉 뮤를 추정을 할 때 x바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 시그마 제곱 할 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분산이잖아요. 얘를 대신에 우리가 뭘 사용합니까? 표본분산을 사용하죠. 네, 표본분산의 공식을 보면 얘는 n분의 xi 빼기 x바의 제곱에 n-로 나눠주죠. 그쵸? 표본분산은 n-로 나눠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n-로 나눠줘야 우리가 비편향 추정량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즉 얘가 얘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n으로 나눠주면은 이 비편향 추정량을 만족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저 그림으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 관역이 실제로 투르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관역이 목표 지점이에요. 그럴 때 관역을 쐈더니 요 근방이 맞았어요. 대부분 투르 값에 잘 맞았고요. 그리고 분산, 즉 이 관역에 대한 퍼짐의 정도도 작아요. 그래서 얘는 이 같은 상황은 언바이스니스를 만족하고 이제 효율적이다. 즉 분산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B와 같은 경우를 보면 어때요? 분산은 작은데 엉뚱한 곳에 맞춰지고 있죠. 여길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바로 이만큼의 바이어스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효율성은 있죠. 분산이 작으니까. 자, C번과 같은 상황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관역 주위에 잘 맞춰줘서 언바이스니스를 만족을 하지만 쏠 때마다 즉 그 관역에 대한 그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효율성이 비효율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D번과 같은 상황은 잘못 관역의 그 마침내 정도가 퍼짐이 넓을 뿐만 아니라 관역과도 좀 넓게 엉뚱한 곳에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도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개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살펴본 거냐면은 점 추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모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추정량들을 살펴봤고, 그 x 바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뭐 지금 방금 본 비편향 추정량, 뭐 그 일치성, 뭐 최소 분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거고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실제의 모수가 포함되어지리라 여겨지는 그런 구간 추정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구간 추정에 살펴보기 전에 아까도 간략하게 봤는데 바로 이 세타 헷의 분포들에 대해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타 이 표집 그걸 우리가 추정량의 분포라고 하고 이를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하는데요. 즉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추정값들이 이루는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y1, y2, yn을 이제 표본을 뽑는데 이것들이 서로 독립이고요. 정규 분포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평균인 뮤의 추정량으로 우리가 뭘 사용한다고 그랬죠? 표본 평균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y 바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 저희 지난 시간에 중심간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교화 시키면 이렇게 뭐 평균 빼고 분산을 표준표처럼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요 모분산을 몰라서 우리가 표본분산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얘가 뭘 따른다고요? 바로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모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의 y 바의 분포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것도 이제 표집 분포가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인 이제 표본 분산에 대한 분포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추정량의 분포를 알아야 지금처럼 구간 추정도 구할 수 있고요. 즉 뭐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뭐 그런 값도 구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y/y 분포라든지 이 모분산의 분포가 이런 걸 따른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구간 추정, 즉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우선 구간을 추정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가정들 혹은 이제 세팅해야 될 옵션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신뢰 구간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모수가 포함되어지려 여겨지는 구간이 되겠고요. 자, 신뢰 수준, 컨피던스 레벨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잖아요. 그럼 구간을 넓게 잡을 수도 있고 좁게 잡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구간을 좁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모수를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구한 신뢰 구간 중에 그런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를 포함시키는 신뢰 구간의 비율이에요. 즉 그 구간을 넓게 할 것인가 좁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인 키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건데 만약에 신뢰 구간이 신뢰 수준을 만약에 제가 100%로 잡고 싶어요. 이 신뢰 구간은 무조건 모수를 포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신뢰 구간이 0cm부터 2m. 우리나라 평균이 2m일 리는 없죠. 그러나 0부터 2m 안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 이 안에 이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신뢰 수준이 100%예요. 그러나 요거는 의미가 없죠. 자, 신뢰 구간이 0부터 2m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간 추정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성인 키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165에서 168이에요. 이 구간이 실제 모수를 어느 정도 포함한대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 수준이 50%밖에 안 돼요. 즉 신뢰 그 구간을 좁게 잡으면 잡을수록 신뢰 수준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좋은 구간 추정이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뢰 수준이 높으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좀 크기가 작을수록 좋은 신뢰 구간 혹은 좋은 구간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구간 추정의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볼 건데요.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신뢰 수준이 되거든요. 신뢰 수준이 되겠는데 100 곱하기 보통은 이제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95%의 신뢰 구간, 뭐 99%의 신뢰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특히나 두 가지 가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지 않으면 표본이 아주 많이 뽑는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뭘 이용해요?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구간 추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분산을 알게 되면 다음같이 이런 이제 공식을 이용하게 되고요. 모분산을 모르면 이제 이런 구간 추정을 구간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샘플이 주어졌습니다. 샘플이 주어졌어요. 몇 개? n개의 샘플이 주어졌어요. 얘네들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뮤, 시그마 제곱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얘는 알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단 얘는 몰라요.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뮤를.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신뢰 구간을 구하느냐? 자, 보시면 샘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뭘 해요? 바로 표본 평균을 구하죠. 근데 표본 평균은 뭐를 따른다고 가정이 돼 있어요? 평균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죠. 얘는 우리가 표본의 개수니까 알고 있어요. 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몰라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얘의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g라는 표준화를 시키게 됩니다. 즉 xbar을 뮤에다 빼게 되고 이를 나눠주게 돼요. 그럼 얘는 뭐를 따라요? 0,1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 퍼짐의 정도는 대략 1 정도, 퍼짐의 정도로 가지고 있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수준을 대략 요거의 넓이를 우리가 95%로 잡을게요. 그때 우리가 이 g 값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때 어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은 한 1.96,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에 여기가 95% 신뢰 구간을 갖거든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속인데, g에 이 양쪽 꼬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95%니까 여기가 0.025, 0.025, 즉 2.5%, 2.5%를 갖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에 대한 값을 표현을 할 때 꼬리 확률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얘는 0.025 마이너스, 얘를 우리가 g에 0.025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확률에 마이너스 g에 0.02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가 얼마예요? 0.95가 되는 거죠. 얘는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얘가 주어진 거죠. 얘는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얘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뮤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구간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바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모르지만 고정된 값이고요. 얘는 이제 샘플이 주어지면은 계산될 수 있는 값이에요. 바로 여기가 신뢰 하한, 얘가 바로 신뢰 상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간 추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분산을 모른다 하고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시 갔을 때, 여기 다시 여기 가가지고 여기 보실까요? 여기 봐, 여기 요거 시그마를 모르잖아요. 그럼 얘 대신에 뭘 대체한다고요? S를 대체한다고요. 그럼 얘가 G가 아니고 뭘로 바뀌어요? T분포로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G 값이 아니라 T로 바뀌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요런 값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여기는 S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구간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구간 추정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보시다시피 구간 추정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g에 알파분의 2 곱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샘플이 나올 때마다 이 구간 추정, 이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 달라져요. 즉, 이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신뢰 구간을 대략 100번 정도 했을 때 5번 정도는 실패를 하고, 즉 모평균을 포함하지 못하고 95번 정도는 이제 포함한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R로서 구현해 보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100번 산출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신뢰 구간이 실제 이 모평균이 이제 0으로 세팅해 놓고 0을 포함할 게 대략 5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하나, 요거 지금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총 한 5번 정도가 지금 이 실제 요 뮤인 0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실내 구간이 우리가 추정한 요 실내 구간이 실제 뮤를 포함할 그런 확률이 95%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99%면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더 넓어지겠죠. 왜? 100번 중에 99번에 실제 다 뮤를 다 포함해야 되고 한 번 정도만 실패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실내 수준이 90% 실내 구간이라면 실내 구간은 더 짧아질 거예요. 왜 그래요? 90번은 성공하고 10번은 실패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의미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실내 구간. 회귀 분석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내 구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컨피던스 인터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요 C하고 R을 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5%의 실내 구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95% C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올 거니까 개념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구간 추정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인 남성 10명을 표본을 추출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본을 얻었어요.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표본 평균이 180.6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거죠. 이 자체가 바로 점 추정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표본 분산 S제곱은 76.04를 구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한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우리가 X바의 분포는 이건 지금 10개로 뽑힌 표본 평균들의 분포죠. 얘네들은 바로 뮤는 뭔지 모르죠. 뮤가 되겠고, 그리고 10분의 시그마 제곱 이걸 따르게 되겠죠. IIT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이렇게 따르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킵니다. 얘를 이게 G가 되고 얘는 이제 노멀 0,1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시그마를 알아야 몰라요? 얘를 모르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뭐를 대체를 해요?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바로 T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분포는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먼저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95%가 되는 이 지점을 알아야겠죠. 0.025 자유도가 9죠. 그리고 얘는 T의 0.025 이렇게 여기 이 넓이가 0.95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뮤에 대한 이제 구간으로 나누게 변환시키게 되면은 그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의 0.025 여기 S는 10이죠. 10을 쓸게요. S가 되겠고, 상한과 하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입해 보면 이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180.6이고요. 자, 요 값은 나중에 이제 R에서 구해 보겠지만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바로 2.262가 되고요. 요 값은 우리가 알고 있죠. 주어졌죠. 루트 76.04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실내 하한은 얼마가 나오냐면 174.36이 되고요. 이때 그리고 상한은 바로 186.84가 됩니다. 자,
어떻게 오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좀 지우고. 따라서 95% 신뢰 구간은 뭐에 대한? U에 대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99%의 신뢰 구간을 구할 건데요. 얘는 공식을 바로 대입할게요. x바 빼기 t에 이게 양쪽 꼬리 합해서 1%죠. 그러면 0.5%, 0.5%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0.005의 자유도 9 곱하기 루트 10분의 s. 이렇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6이고요. 얘 우리가 알고 있죠? 루트 76.04고요. 얘만 알면 되는데 얘가 얼마입니까? 얘는 계산해 보면은 3.25 값으로 산출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171.638이 얘는 189.5618이 나옵니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신뢰 구간이 길어요? 99%가 신뢰 구간이 길죠. 이처럼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이 길어진다는 거. 또 하나,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추정에서는 좋지 않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8번까지 풀어봤고요. 하나 더 풀어보죠. 예제 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9번은 성인 여성의 키를 구할 건데 100명을 추출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상당히 큰 대표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모집단의 분포를 알지 못하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가 CLT, 즉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반은 뭐에 의해서? by CLT에 의해서 IIT 뮤는 모르죠. 그 다음 이제 100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얘를 우리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대신 얘를 S로 대체를 하더라도 이게 T분포를 따르는데 어때요? 표본이 크면 어떻게 돼요? T나 G나 거의 근사해지죠. 그래서 얘는 그냥 표본 표준 표차를 사용하더라도 얘는 그냥 노멀 표준적인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본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얘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요? x바의 마이너스 g의 0.025 곱하기 루트 100분의 s.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x바 알죠? 150.5가 되겠고요. 얘는 대략 얼마냐면은 1.96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얘가 지금 루트 65. 얘는 150.5 플러스만 바꾸면 되겠죠. 루트 100은 10이죠. 10 바로 쓸게요.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148.92 152.08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99%는 뭐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에는 얘를 G의 0.005로만 바꾸면 돼요. 자, 얘를 신뢰 구간을 구해 보면은 얘는 148.42 152.58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네요. 자, 이처럼 대표본일 경우에는 99%나 95%나 그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뢰 수준은 높으면서 신뢰 구간이 짧으면 좋다고 했죠. 그럴
이렇게 만들려면은 뭐가 가장 좋냐면 표본의 수를 늘리면 돼요. 표본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내 구간은 짧아지면서 실내 수준 높아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수를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10명을 조사하는 것과 100명을 조사하는 것과는 비용면이나 시간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하여튼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오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실내 수준은 좁아지면서 이제 수준은 높게 유지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점 추정과 구간 추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제 통계적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검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집단에 관련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모수에 관련된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설을 우리가 주어진 표본을 통해서 이제 입증, 즉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뜻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가설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한 어떤 뮤 제로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뮤는 뮤 제로다,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무가설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 뮤는 뮤 제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대립가설이라고 해요.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의 반대가 되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뮤가 뮤 제로가 아니다도 될 수 있지만 뮤가 뮤 제로보다 크다, 혹은 뮤가 뮤 제로보다 작다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대립가설은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거를 양측 검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단측 검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참고로 우리가 귀무가설은 H0라고 표현하고요. 대립가설은 alternative 하이포테시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HA라고도 하고요. 혹은 H 그냥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 사용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요. 이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맞냐 틀리냐를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근데 이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바로 귀무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뮤는 뮤 제로다 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설정을 하고요. 그때 이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분포를 그립니다. 분포를 그려가지고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있겠죠. 그때 이제 그 대립가설과 멀어지는 방향의 꼬리 확률을 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귀무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확률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작다, 그러면 그때 이 귀무가설에 대한 주장을 기각, 리젝트 해버리게 됩니다. 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통계적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실제 우리가 그 유의 수준 혹은 유의 수준으로 놓는 그 알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이제 작게 되면은 이것을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남성 마찬가지로 10명 키를 조사를 했고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할 거냐면은 성인 남성의 키의 모평균이 뮤가 175라고 한번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가설 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측 검정을 할 거고요. 유의 수준은 5%로 잡았습니다. 즉 5%보다 이 검정 통계량에 의한 확률값이 작으면은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는 정기 분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설 설정은 바로 귀무가설은 뮤는 175다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대립가설은 지금 양측 검정이니까 뮤는 175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만약에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분포를 보면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을 가지고 할 거니까 표본 평균은 뭐를 따라요? 노멀 뮤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근데 n이 지금 현재 10이죠. 때문에 n이 이제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 했으니까 요 뮤를 뭐로 보는 거예요? 175로 보는 거예요. 즉, 요 x바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175이고 그 이제 분산이 10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검정 통계량은 바로 x바 빼기 뮤죠. 뮤가 175죠. 분의 시그마 분의 루트 10 이렇게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그마를 모르죠. 그 때문에 뭘 대체를 해요? 바로 표본 분산을 표본 표준편차를 대체를 하겠죠. 얘를 아까 얼마였죠? 얘가 76.05라고 지금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루트 76.05를 대신을 하면 되죠. 얘가 바로 이제 검정 통계량인데 이 x 바값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해 보면은 180.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2.03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무슨 분포를 따릅니까? 자유도가 9인 t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때 검정 통계량 값은 2.03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기무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구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꼬리 확률을 구해보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대충 0.0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양측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03에서 여기 확률까지 더해줍니다. 양측이니까. 따라서 실제 우리가 기무가설 하에서 구한 p-밸류 값은 얼마가 되냐면 0.036 곱하기 2가 돼서 0.073이 되는 거죠. 0.07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유의 수준을 5%로 잡았죠. 5%보다 지금 이게 현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표본에서 계산을 할 때는 바로 H0를 리젝트, 즉 기각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평균 뮤가 175라는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의 수준 5%가 아니라 뭐 유의 수준 10%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면 얘가 0.72, 0.072가 0.10보다 작죠? 그럴 때는 H0를 기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유의 수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5%로 잡아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요. 100명을 추출했어요. 대표번이네요. 모집단의 분포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에 대한 분포가 정기 분포를 따르니까요. 그래서 x바의 분포는 노멀 뮤, 100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가설을 세워보죠. 가설은 바로 H0는 성인 여성의 모평균의 키는 150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10이고요. 대립가설은 152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검정 통계량을 이제 계산을 해야죠. 얘는 x 바에 이제 기무가설 하에니까 기무가설 우리가 152라고 했죠. 얘는 152 분의 시그마를 모르니까 표본 분산을 대체를 할 건데 루트 65분의 10을 나누게 되겠죠. 근데 얘는 표본이 크기 때문에 t 분포가 g랑 거의 근사를 해요. 얘는 그냥 g라고 놔도 돼요. 이렇게 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표본 평균의 값은 얼마입니까? 150.5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대입을 하죠.
그래서 요 검정 통계량 값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8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한 분포를 이제 쭉 이렇게 뒤로 그려보면 여기쯤 위치해 있겠죠. 그래서 이 귀무가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점 이렇게 멀어질수록 귀무가설가 벗어나는 거니까 이때 요 꼬리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0.0314가 돼요. 이게 지금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1.86도 고려를 해요. 여기도 고려를 해야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실제로에 대한 이제 p-밸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0.0314 곱하기 2가 돼서 이 값은 0.0628이 됩니다. 얘는 0.05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H0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 표본에 따라서는 모평균이 152cm라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시겠죠?